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잃어버린 20년. 일본 경제를 말할 때마다 붙는 수식어였습니다. 왜 일본 경제를 잃어버렸다고까지 표현했을까요? 한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전자제품 시대를 이끈 일본. 이제 기지개를 펴고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정의 중심에도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침체되었던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런 적극적인 일본의 행보와 별개로 우리는 아직 여전히 가깝고도 먼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의 흐름과 변화 관련 전문가 연결해서 첫 번째 인터뷰로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좀 친절한 경제 이야기인데요. 미국발 긴축 움직임, 글로벌 자본 흐름 바꾸고 기업과 가게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언뜻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으면서 또 모를 것도 같습니다. 사실 그만큼 경제 뉴스를 접하면서 그 관계와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오늘 두 번째 인터뷰는 긴축의 시대를 바라보는 현재의 경제 이슈, 글로벌 금융 흐름 좀 친절하게 읽어볼 수 있는 시간 김광석 교수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봄도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생생장바구니, 봄이 오는 장바구니 물가 소식과 지역 정보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2018년 3월 10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일본을 이야기할 때마다 잃어버린 20년, 우리 역시 또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종종 들리는데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끝났다라는 기사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 부진 털어냈고요.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에 따르면 일본 경제의 고질병과 같은 디플레이션, 사실상 정원을 고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돈도 잘 벌리고 있고 경제도 좀 활황이고 물건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일자리도 완벽하게 다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배경이 무엇일지 또 이 흐름을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수석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본 기업의 흐름이나 변화 같은 것들 다른 어떤 연구자보다 많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연속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살아나고 있다, 디플레이션 탈출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네, 일본 경제가 지속적으로 기업의 투자 회복에 의해서 투자가 확대되고 고용이 확대되고 네. 소비에도 영향을 주는 그러한 선순환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기업의 수익을 보면은 네. 니케이에서 집계한 기준으로 보면은 2월 초까지 2017년 회계연도 4월에서 12월 실적지를 계산한 걸 보면은 네. 상장 기업의 70%가 네. 순이익이 전년비로 확대되고 아마 2018년 3월 결산에서는 전체 상장 기업의 순이익이 한 21% 정도가 늘어나면서 2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수치상 123조 1020억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123조면 우리 돈으로 환산해도 단순 교환만 해봐도 이 123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앞서 선순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기업도 잘 되고 있고 소비도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선순환이 되고 있다. 이 기업들의 수익률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는데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세계 경기가 고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기전자나 기계, 산사와 같은 감봉이한 업종에서 수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엔고 진행이 일본 기업의 수익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다 우려되고 있습니다만은 엔고가 심해지지 않으면은 최고 이익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금융 상황도 좋은데다가 앞서 말씀하셨던 세계 경제 호황의 고루, 우리는 지금 반도체 하나가 좀 끌어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본은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잘 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베노믹스와 연관지어서 보는데요. 아무래도 금융 부분, 여러 가지 수출 중시 이런 부분을 보자면 아베노믹스 빼놓을 수 없겠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최근까지 엔조를 유도하는 일본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할 수가 있군요. 네. 초기에는 일본 기업들이
수출 물량 확대보다 수익성 개선에 엔저를 활용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세계 경기가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물량도 확대되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익을 줬던 기업들이 이제 점점 이 체질을 바꾸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일본 기업들 역시 지금 강력한 구조조정 시행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뭔가 일본 하면 사실 전통적으로 이 정년이 보장돼 있고 뭐 이렇게 호봉제고 이런 약간 좀 구조 변화가 많지 않은 회사다 이런 인식이 우리나라 분들 많이 갖고 계신데 좀 구조조정에 대한 변화들 있었습니까? 네. 대규모 촉자를 기록한 전기전자산업의 경우를 보면은 네네. B2B 기업 시장을 공략하는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네. 매출과 이익을 재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이는 소니의 경우를 보면은 네. 센서라든지 보이지 않는 과거에는 보이는 소니 소비재였다고 하면은 부품 매출이 확대가 이러한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네. 히타치 같은 기업에서는 철도라든지 전력이라든지 거대한 인프라 사업에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 일본을 상징하는 기업들 중에 몇 가지 지금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돼 있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실업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배경이 이 완전 고용이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얘기는 안 되고 있지만 완전 고용 수준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오늘 파견 계약직 같은 것들 이제 일본에서는 사라지고 있다. 그만큼 고용이 잘 되고 있다 이 얘기인데 이 고용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임금 감소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네. 취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를 보면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베 정권에서 실시된 법인세 인하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러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개선하겠다 하는 것이 일본 기업의 투자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네.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역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엔저에서 좀 이익을 높이자였다가 기업의 여러 가지 생산량을 경쟁력을 늘리자 그리고 이제는 이런 여러 가지 정부적 지원에 합쳐서 일자리까지 늘어나자 이런 연결고리를 좀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본 경제에 대해서 많이 좀 잘 깊이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이지평 수석 연구위원이신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통화정책 기조 경제가 잘 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금리로 계속 가고 이 국채 10년물 장기 금리 같은 경우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보는데 언뜻 보면 미국은 고용 잘 되고 경기가 호황이어서 이자 올리겠다. 즉 돈의 가격을 올리겠다는데 일본은 동결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디플레이션이 아닌 상황으로 변했습니다만은 네. 대규모 금리 완화 정책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정책을 추가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탈출할 때 출구 전략을 했을 때 충격이 아무래도 일본 정부라든지 기업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연초부터 엔고 압력도 네.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해야 한다는 강박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행에서는 디플레이션에서 탈출을 했다. 거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입장은 아직 코멘트가 명확하지 않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금리 완화를 네. 장기화시켜 달라라는 부분이 있고 올해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완화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긴축으로 돌아서기도 어려운 애매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애매한 한 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공식 선언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되는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데 아직까지는 좀 탈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저희도 최근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CPTPP 이 점진적이고 확장적인 경제 동반자 협정.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게 미국이 빠지면서 사실 무너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베 총리가 큰 역할을 하면서 이 주도에서 지금 11개 나라가 서명을 했습니다. 기대도 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은 미국이 빠진 11개국의 TPP로 인해서 2030년까지의 세계 실질 소득
중가량이 한 1,470억 달러 네.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미국이 나중에 가세하게 되면은 이것이 4,900억 달러로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세계 경제로서도 중요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이 일본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는 보호주의 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세계 경제 입장에서 수요를 창출하고 또한 대형국은 그러한 창출된 수요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네. 그러한 구도에서 일본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일본은 인구가 1억을 훨씬 넘고요. 내수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이 보유무역주의 파도를 넘지 못하면 일본 경제 역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번에 미국 태도를 보면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동맹은 경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할 만큼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일본 역시 지금 미국의 보유무역주의의 여러 가지 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일본 경제도 미국이 좀 배려해 줄까라는 의구심이 있긴 한데 어떻습니까? 이번 미국의 보호주의 영향 피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이 확대될 경우 세계 각국에 확산되면서 무역 전쟁적인 현상을 가게 되면은 세계 무역이나 세계 경제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나와 있는 절간, 알루미늄 측면에서 보면은 대미 절간 수출은 작년에 117억 달러 정도가 됐고 일본의 절간 수출의 6%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일본 경제 전체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본이 수출을 하는 부분이 철도용이라든지 자원개발용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용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수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을 한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무역 보호적인 색채가 EU, 미국 간에 확산되고 미국의 그러한 정책을 본받아서 신흥국에서 보호 처치가 남발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안 가면은 일본으로서도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시점이고 단순하게 하나의 품목이 일본이 빠진다. 세계 처치에서 빠진다. 이런 것만 노력한다면은 이제 한계가 있고 글로벌한 통상 질서를 유지하는데 일본도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이 다자간 무역 환경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이 보호무역주의 추진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응. 단지 우리는 좀 넘어갑시다가 아니라 이 질서 자체를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일본의 역할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선순환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기업도 응답해서 이 정규직으로 많이 고용하고 선순환되고 있다. 소비도 좋아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일본 상황 앞서서 설명 한번 해주셨는데 좀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굉장히 기회와 여러 변화에 놓여져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굉장히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랑 비슷한 면이 많지만 이런 부분들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서로 여파를 미치거나 좀 이런 점들 우리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일본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금융 정책까지 변화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엔저를 유도했던 일본의 태도가 바뀌기를 좀 희망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사실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가 성장세를 하루기를 튀기 위해서는 엔저 유도 정책과 같은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본이 디프레이션에서 확실하게 탈출하면서 그러한 이제 환율에 유도하는 정책을 빨리 탈출을 하고 전산적인 성장経路에 들어섰다라는 측면에서 기업이나 소비자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바꿔나가면
지금까지는 아주 신중한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은 조금 더 확대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은 한일 간의 경제 교류도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본 경제 분야 전문가시죠.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수석연구위원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코너를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경제 이야기들, 또 인터뷰에서 들렸던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생각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메시지,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어는 디플레이션입니다. 사실 경제 뉴스 용어 막 등장하면 저도 잘 모르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디플레이션,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속적인 가격 하락입니다. 경제는 가격이 정해지고요. 그 가격을 교환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인데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경기 침체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물가는 일정 정도 시간 이르면서 경제 활동에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지 않고 마이너스, 즉 0% 이하가 되면 디플레이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물건 값이 조금 싸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전체적인 경기 악순환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업도 위축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면 경기 침체 상황이 길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죠. 일본 경제 지금 59개월째 호황을 보이면서 디플레이션과 완전히 결별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앞서 인터뷰처럼 일본 정부 아직은 웃을 상황인데 웃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그 옆에서 좀 많은 관심 또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디플레이션 또 경제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한 개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8분 30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경제 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경제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대1 권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런 얘기들, 경제학 거장들, 또 이 경제 관련 관료들 저희가 모시고 얘기할 때도 나오는 얘기인데, 개천에서 용 더 이상 안 난다. 이 얘기인데, 이게 좀 연구 결과로도 나왔네요. 네, 오늘 한국조세제적연구원의 윤성주 연구위원이 발표한 논문인데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소득에 따라서 10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부터 3분위까지를 이제 빈곤층으로 규정을 한다면 네. 이 빈곤층이 한 해가 지났을 때 빈곤을 유지할 확률 86.1%였고요.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은 6.8%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계층에서 빈곤으로 진입할 확률은 7.1%였는데요. 또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취업 과거원의 수가 많을수록 빈곤 경험 횟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바꿔서 말하면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이제 빈곤 경험 횟수가 높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가난할수록 이제 자녀의 교육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빈곤의 대물림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사회 전반적으로는 이제 소득 상향 이동 이 확률이 낮아지면서 사회 활력이 감소하고 있고 또 중산층 붕괴라든가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해서 개연성이 높다라고 논문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빈곤 탈출에 있어서 결정적인 게 바로 이제 일자리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일자리 정책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 빈곤에서 나오거나 빈곤으로 들어가거나 일자리 문제다라고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먹고 살 집들 사는 공간 보면 답답한데 서울에서 아파트 사는 시간을 봤더니 21년이 걸리네요. 네, 오늘 신한은행이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라는 걸 내는데요. 네. 예, 이게 정기적으로 내는 보고서거든요. 이번 건은 작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전국에서 만 20세부터 54세 금융소비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전세로 사는 사람이 이제 생활비 빼고 전세 보증금과 매월 저축액 그리고 잉여자금 이런 걸 모두 모은다면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평균 7.3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있는데요. 네. 7.3년 하면 별로 이제 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서울에서만 보면 또 다릅니다. 서울 내 아파트를 구입하기까지는 평균 20.1년이 걸렸고요. 그 중에서도 강남 아파트를 사려면 평균 26.5년. 그동안에 이제 생활비를 뺀 모든 소득을 모아야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이 보통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이제 뭐 부동산, 금융자산,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총 자산 보니까 평균 3억 2,500만 원 정도였고요. 네. 이 중에 4분의 3 정도가 부동산이었습니다. 서울 거주자의 총 자산은 4억 5,521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경기도인데 3억 4천만 원 정도였고 울산이 3억 3,600만 원 선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부터 집값이 좀 많이 올라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지역에서는 부동산 자산이 총 자산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보통 사람의 절반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 유주택자의 3분의 1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였는데요. 이런 분들 보통 사람으로 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네요. 자, 이 여러 가지 집 사는데 걸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정말 뉴스감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 시작하는 사람을 봤더니 절반이나 되네요. 네, 요새 터지는 취업비를 이렇게 보면 취업도 금수저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신한은행 부동산 보고서 이제 같은 보고서인데 이걸 보니까 2006년 이전에는 첫 취업할 때 83.4%가 정규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2015년 이후에는 이 정규직 비중이 60.5%로 떨어졌습니다. 이 첫 취업 연령은 2006년 이전에는 24.3세였는데 2015년 이후에는 26.2세 그러니까 1.9세 정도 올라갔고요. 네네. 취업 준비생은 평균 1.4년간 준비하면서 468만 원을 이제 취업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직업을 갖기까지 들어간 총 비용을 보면 공무원이 63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전문직이 480만 원, 교육직이 429만 원이었습니다. 취업 준비생이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돈 어디서 조달하나 봤더니 뭐 가족이나 친지에게 받아서 마련한다라는 답이 66%로 가장 많았고요. 네. 60% 정도는 또 취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출을 받아서 비용을 마련한 경우도 2.7%였습니다. 예, 참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많네요. 자, 산재 관련한 요새 캠페인 YTN 라디오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출퇴근 때 장을 보거나 자녀 등하교하면서 출퇴근하거나 할 때 교통사고 나면 이건 개인 욕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산재라고요? 네,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최근에 퇴근길에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서 장 보고 귀가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서 목과 허리가 다친 이에게 산재를 인정한 바가 있고요. 또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중에 갑자기 이제 차선 변경해서 들어오는 옆 차량 피하다가 도로 표지대에 충돌해가지고 목과 어깨 다친 경우, 그리고 퇴근 후에 한의원 들러서 치료받고 집에 돌아오는 중에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친 경우. 네네. 모두 산재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해부터 이제 출퇴근길 산재 범위가 대폭 확대가 됐는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출퇴근 경로 벗어나서 이제 장을 본다거나 자녀 등하교 시킨다거나 뭐 가족 병간호를 한다거나 아니면 선거권을 행사한다거나 직무 교육 훈련을 받는다거나 이런 이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라면 이제 산재로 인정이 되는데요. 그럼 뭐 이렇게 인정 범위 넓어졌는데 산재 신청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출퇴근 재해 신청 건수가 1,080건이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 당초 예상했던 거에 이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요. 출퇴근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이제 사업주 날인 없이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범위 넓어진 부분도 좀 확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일단 관련 뉴스인데, 하나은행과 채용비리 지금 공방까지 있었던 최흥식 금감원장 지금 사의 표명하는 속보가 이제 막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금감원이 특별검사단 구성했죠? 네, 이제 우리은행에 이어서 국민은행, 하나은행까지 이제 은행권 채용 비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 비리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네. 결국 이제 사임까지 이르렀는데요. 네. 최흥식 원장이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일할 때 하나은행에 지원한 친구의 아들을 인사 추천했다라는 의혹입니다. 네. 하나금융지주는 최 원장이 이 친구를 추천한 사실은 있지만 채용 과정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이제 서류 전형 통과 후에 뭐 이제 외부 외탁기관에 맡긴 필기 면접 이런 거는 이제 실력으로 통과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요. 네네.
최 원장도 이에 대해서 이제 연락이 와서 단순히 이걸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설명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신임 감사 중심으로 독립된 특별검사단 이거 구성해서 본인을 비롯해서 이제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겠다라고 정면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네. 이제 결국 사행까지 이르는 것 같은데요. 워낙 은행 채용비리 시끄러운데 이제 감독기관의 수장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단순 전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도덕성에 조금 문제 소지가 있으니 뭐 사임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최용식 금감원장의 사의 표명 속보와 마지막 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권서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팍팍한 살림에 전세자금 대출받은 분들 이자 문자를 보다가 금리 계산에서 안내가 오죠, 요즘. 한숨 쉽니다. 아, 또 올랐네. 이유는 잘 모릅니다. 내 잘못은 아닌데 왜 이렇게 이자가 올랐지? 이런 생각만 하실 것 같고요. 여윳돈 쪼개고 돈 마련해서 증시 투자하시던 분들 갑작스러운 외국인들의 이동에 큰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아, 뭔가 운이 안 좋았나? 시장을 내가 잘 못 읽었나? 이렇게 자탄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커다란 시대의 흐름, 금융정책의 변화, 국제 경제의 변화와도 밀접하지만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걸 좀 읽어야 이해가 될 텐데요. 최근 포털에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활동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친절하게 소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좀 관련 뉴스들 이런 이야기 관점에서 풀어볼까 하고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김광석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와 늘 거시경제나 물가 이야기 인터뷰를 종종 하셨는데 최근에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고 해서 좀 쉽게 풀어내겠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좀 경제를 잘 읽어내야 될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워낙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런 과정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굉장히 어렵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대중 관점에서, 청취자 관점에서 전혀 모르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들을 제가 좀 메신저 역할로서 제가 읽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예. 자, 오늘은 라디오 인터뷰로 나오셨으니까 읽어주느냐 아니라 들려주는 남자 잠시 한 10분 정도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앞서 인터뷰를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CPTPP에 일본이 주도를 하고 미국 보호무역주의 이런 용어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걸 좀 잘 이해하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아요. 말보다는 최근에 긴축발작 같은 경우만 봐도 사실 이 말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거거든요.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긴축발작뿐만 아니라 매파다, 또 비둘기파다. 네. 도대체 기준금리는 도대체 뭔가? 그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나? 그러면 나한테는 나의 가계 경제는 또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여러 가지 용어도 어렵고 그것이 이어지는 어떤 경제적인 영향들도 굉장히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설명해주고 담아내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그런 부분의 접근이 중요하다라는 필요성 저도 사실은 이 생생경제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요. 오늘 좀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이제 긴축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들 얘기가 됩니다. 앞서 긴축발작 얘기한 게 사실은 몇 해 전에 이제 돈 좀 풀었는데 줄이겠다라고 하자마자 경제가 출렁거리면서 증시가 다 폭락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긴축의 시대가 온다. 즉 이제는 살만하니까 풀었던 돈 다 다시 거두겠다 이 얘기인가요? 그건 좀 비슷한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기준점을 좀 삼을 때 항상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을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그때 경제 위기가 왔었죠. 네네.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여러 경기 부양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통화량이나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인데 네네. 금리 이야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네네. 금리는 청취자분들께 설명드리기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는 그냥 돈의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럼 돈의 가치의 반대가 물건의 가치죠. 네.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는 물가죠. 그러니까 금리와 물가는 이제 반대로 흐른다라고 생각하면 딱 좋겠는데요. 네. 그럼 금리를 떨어뜨려서 경기를 부양시켜 온 겁니다. 지금까지. 금리를 떨어뜨려서 물가를 조금 올리려고 했군요. 예, 물가도 올리고 금리를 계속 떨어뜨리면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네.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돈을 빌려서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가계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죠. 일자리를 더 많이 갖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비 수준도 늘어나고 네. 소비가 늘어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더 생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를 부양시켜 온 겁니다. 네. 금리를 막 떨어뜨려서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실제로 실업률을 예를 들어 보면 실업률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대로 올라갔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도 근데 지금 4%대 수준으로 완전 고용에 가깝다. 그렇죠. 오히려 완전 고용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다시 올려서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네. 금리를 정상화해야 또 그 밖에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금리를 정상화하는 기조로 갔는데 네. 금리를 막 떨어뜨리는 거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고요. 네. 금리를 막 다시 올려나가는 거는 또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긴축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먼저 선행하는 이유, 원인으로서 금리가 어떤 정책의 수단 같습니다. 금리를 조정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기업 일자리,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사실은 선후 관계가 아니라 좀 복잡한 서로 주고받는 관계지만 지금 설명은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완전 고용에 가까울 만큼 고용률도 좋아지고 다 좋은데 일본은 여전히 긴축하지 않겠다. 앞서 저희가 이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연구위원과 그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랬더니 사실은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좀 더 몸을 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타이밍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미국의 FOMC 열리면 뭐 점도편이 뭐니 해서 언제 올리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그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 밖에 여러 선진국이나 신흥국들도 네. 같이 금리를 인상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같이 올릴 수도 있지만 네. 더 타이밍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자국의 경기 부양 속도를 보는 거거든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군요. 그렇죠. 자국의 경기 부양 수준이 충분하고 네. 물가도 충분하면 미국이 인상할 때 같이 인상할 수 있지만 네. 자국의 경제가 충분히 부양 속도가 안 나타날 경우에는 네네. 미국이 올린다고 같이 올릴 경우에 자국 경제가 부양되다가 다시 또 침체기로 접어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참 이렇게 자국의 상황 같은 고려도 달라집니다. 단지 지표상으로 이게 맞으니까 올려야 된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청취자분들은 옐런이 누구든 뭐 버냉키가 누구든 파월이 누구든 뭐 이 사람들 이름이 왜 중요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얘기 들어보면 아주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그 연준 의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는 이 페드가 네네. 페드 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네.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어떤 판단, 네. 기조 이런 게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연준 의장의 성향 네.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 내 대출 이자가 오르느냐 마냐가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와 연결돼 있다. 좀 과도한 뭐랄까요 연결성이긴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기준금리를 막 올립니다. 네. 그러면 한국의 기준금리와 역전될 수도 있고요. 네. 혹은 한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좁아지거나 하면서 네네. 보통 이제 많은 외국인 자금들이 그렇죠. 신흥국에 투자가 많이 되는데요. 네.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막 올라가면 미국 돈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네. 그 외국인 투자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러면 역시 주식시장이 출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우려하기 때문에 아까 뭐 경제의 부양 속도나 물가 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다면 같이 인상해 나가는 것이 보통의 흐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같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여건이 더 마련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이 시중금리도 같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변동대출에 의존하는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자가 왜 오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오르는구나라고 좀 알고 계셔야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알아도 저도 딱히 대처 방법은 없습니다만 일단 기업들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좀 불안해지고 있어요. 이럴 때 좀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네, 많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생생경제 같은 방송이라든가 네. 여러 이 거시경제를 보는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 네네. 기업 입장에서도 어떤 경제 변수가 갑자기 급등락하네. 네. 환율도 굉장히 급등락하네. 네. 주가도 이렇게 급등락하네. 그리고 부동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맞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네. 이런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를 네. 조금 더 가까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뭐 국민들 또 청취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생경제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네. 가까이 봄으로써 네. 그런 정보를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경제에서 제일 싫다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좀 대출을 많이 내야지. 무리해서 투자 한번 해볼까? 집을 사봐야겠군. 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점점 정보를 더 읽고 좀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 좀 이런 생각들을 뉴스에서 같이 연결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예, 저희도 좀 관심 갖고 많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죠.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네,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김광석 교수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월요일이면 좀 지치기 쉽습니다. 월요일마다 힘이 되는 코너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오늘 뭐 먹지라는 코너 프로그램 제목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 사실 이런 먹거리 또 농수산식품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거 좀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 가지 큰 행사라든지 또 명절, 뭐 계절 이런 거에 참 많은 연관한 소식들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네. 지금 평창에 올림픽이 끝나고 패럴림픽이 개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과 맞습니다. 관련한 소식이 있다고요? 제가 지난 동계올림픽 때는 원주의 댄싱 카니발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네, 맞아요. 이번에는 날이 많이 풀렸으니까 미세먼지도 피할 겸 멀리 KTX 경강선 끝에 있는 강릉을 가보시는 게 어떨까 해요. 네. 이 강릉은 이번 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볼거리가 참 많은데 네. 패럴림픽 기간인 3월 18일까지도 이번 문화올림픽은 계속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강릉역에 도착하시자마자 시간대별로 즐길 수 있는 웰컴 콘서트가 있어서 올림픽의 열기를 후끈 느껴보실 수 있고요. 또 이번 주에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날은 목요일인 3월 15일이에요. 3월 15일. 네. 네, 왜냐하면 이날 강릉에 올림픽 티켓을 소지한 분에 한해서 무료로 K-팝 가수를 초청한 이 콘서트가 열리거든요. 네. 오시는 분들이 B1A4, B2B, 사무엘, 걸카인드 이런 여러 가지 가수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번 패럴림픽을 응원한다고 하니까요.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가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또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올림픽도 감동이지만 패럴림픽도 못지않은 아니면 더 뜨거운 감동을 주는 여러 경기들도 있고 또 스토리도 많은데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K-팝 공연까지 볼 수 있군요. 자, 그런데 뭐 이 공연을 보는 것도 좋지만 네. 출출하지 않습니까? 뭘 먹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네. 이 한국관광공사에서 또 알려주는 이 강릉 맛집을 좀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네. 강릉의 맛집은 또 강릉 중앙시장 쪽에 포진해 있더라고요. 네. 그중에 요즘에 가장 바쁜 핫한 집이 바로 아이스크림 호떡 가게라고 합니다. 호떡은 뜨거운데요? 네, 네. 이 집 호떡은 컵 안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랑 잘게 자른 이 호떡을 넣고 네. 또 거기에 초코, 딸기 시럽을 가득 뿌려주는데 정신이 반짝될 정도로 이 달달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또 단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했다는 그 모짜렐라 치즈 호떡도 치즈와 호떡의 의외의 궁합을 자랑한다니까 네. 가볍게 드실만 하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커피 즐기시는 분들께서는 강릉의 유명한 커피빵도 추천해 드릴만 하고요. 네, 자 강릉 중앙시장에 아이스크림 호떡 좀 독특하네요.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좋은 정보네요. 그리고 커피 사실 저도 강릉 가는 길에 있는 해변에 커피 가봤는데요. 줄 엄청 서야 돼서 사실은 좀 네.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커피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이쪽 커피가 유명해진 이유가 이 강릉 안목해변 쪽에서 국내 바리스타계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카페를 이제 시작하셨는데요. 네, 맞아요. 그 근처에 카페가 뭐 하나둘 생기다 보니까 커피 거리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해요. 네, 3, 4층짜리 건물들이더라고요. 네, 이 커피 애호가들이 한 번쯤은 가볼 만한 장소라고 하는데 말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이 패럴림픽 기간 동안 이곳 커피 거리에서는 봄날의 커피를 좋아하세요라는 주제로 봄바다 커피 여행 축제라는 행사가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매일 낮 12시부터 5시까지 로스팅 체험이나 시음을 하실 수 있고 커피콩, 머그잔 이런 장터가 열리는데요. 눈앞에 펼쳐지는 안목해변을 보시면서 커피 한 잔 딱 하시고 오시면 당일치기로도 꽤 괜찮은 여행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KTX가 강릉까지 다니니까요. KTX 타시고 안목해변 가서 커피 한 잔 드시고 저는 부럽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봄날에 커피 한 잔 전해드리는 아주 좋은 정보였고 또 하루하루 맛있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알뜰 장보기 소식도 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동향 어떤가요? 네, 이번 주 먼저 상승하는 품목 말씀드리자면은 붉은 고추, 치청오이, 고등어 정도가 있겠는데요. 네. 붉은 고추는 지금 생산 지역이 그다지 넓지는 않은데 급식 업체로 또 쓰이는 양념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100g에 1,600원 정도로 점점 상승세 타고 있고요. 또 치청오이는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이 5% 감소했지만 또 날이 풀리면서 수요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10개에 10,000원, 거진 1개에 1,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바다에 그 풍랑주의보가 있었다 보니까 어선이 멀리 나가지 못해서 고등어가 마리에 3,000원 선으로 올라왔고요. 이렇게 지금 그 붉은 고추, 치청오이 그리고 고등어 가격 올라왔는데 반면에 이번 주에 또 구입하실 만한 품목이라면 시금치, 쪽파, 참외, 흰다리 새우 이런 종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시금치와 쪽파는 현재 가격이 올해 형성된 가격 중에서 가장 저렴해서 각각 키로에 4,500원, 4,000원 정도 하고 있어요. 네, 이번 주에 구입할 만한 품목 시금치, 쪽파, 흰다리 새우, 참외를 얘기하셨는데 네네. 참외하면 왠지 좀 덥고 매미 소리 들리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올 때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참외가 5, 6월은 되어야 좀 제철이다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시설 하우스 재배가 워낙 발달했다 보니까 3월인 지금에도 참외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어요. 딸기가 원래는 3, 4월에 나오는 봄 과일이어도 이 늦겨울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번 주 마트 3, 4 모든 곳에서 참외를 세일하고 있으니까요. 봄을 재촉하는 마음으로 장 보실 때 구입하셔도 되겠고 또 흰다리 새우도 마찬가지로 할인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함께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또 봄철 입맛을 돋우는 그리고 미리 좀 초여름을 당겨볼 수 있는 이 참외도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제철 농산물은 뭔가요? 이 주에 제철 농수산물로 선정해본 거는 미나리인데요. 미나리요? 네. 네, 이 미나리 살릴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뭘 골라야 될지 더 고민이시라면 줄기가 너무 굵지 않은 게 포인트입니다. 네네. 그래야 식감이 부드럽고요. 또 줄기를 분질렀을 때 쉽게 분질러지는 것일수록 더 신선한 미나리예요. 네. 이 미나리가 간 기능에도 좋고 또 해독 기능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즘처럼 미세먼지 많을 때 먹으면 더 유용한 채소인데요. 특히 미나리는 또 삼겹살과 함께 먹으면 향도 잘 어울리고 소화도 더 잘 되니까 삼겹살 드시고 싶으실 때 이 제철 미나리 함께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예, 미나리 해독 성분도 참 좋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잘 씻어서 드셔야 되고요. 저도 이렇게 미나리 좋아하는데 미나리 하면 왠지 봄 향기가 싹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식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또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또 일상을 지키고 있는 경제를 지키고 있는 애청자 여러분들 늘 응원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